자, 오후 강의의 주제는 세계사의 역전극 6.25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맺은 동맹입니다.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기독교. 자, 1647년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기 130년 전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였습니다. 유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살기 어려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죠. 난민, 피난민, 박해받던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세운 난민들이 세운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에서 살기 어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분들에겐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독립하기 130년 전에 식민지 아메리카가 법을 만드는데 Old Dealer, 오래된 사기꾼 세이탄 액트, 마귀를 때려잡는 법, 마귀 때려잡는 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뭐냐? 과거 시대에 그랬듯이 알지 못하는 말로 사람들을 잡아두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술책은 오랜 사기꾼인 마귀의 주요 전략 중 하나였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듭니다. 그럼 그 마귀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 때려잡는 법안은 성경에 대한 법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회와 당국은 이 사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 명령을 내린다. 주님의 은혜로 거주민이 50가구가 넘게 될 경우 해당 마을은 지체 없이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칠 교사를 고용해야 하며 교사는 부모나 아이들의 보호자들 또는 거주 지역의 사람들이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은요. 정착민이 50가구가 넘으면 교육세를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고용해야 된다. 그 교사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왜?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130년 전에 벌써 법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부강한 나라 미국의 영적이고 지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PPT 넘겨주세요. 이런 법안에 따라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파벳 교본이 만들어집니다. The New England Primer. 잉글랜드.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미국 정착자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은 미국 동북부 지역을 지금도 뉴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 뉴 잉글랜드, 신대륙이 온 사람들이 만든 프리머, 인문서란 책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파벳 교본입니다. 저 책을 펼쳐보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각이야 거기요. 영어의 ABC, 알파벳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A라는 글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A로 시작되는 단어 In Adam's fall we sinned all.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 6살짜리 애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어요. 글자도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기억 니은을 배워야 되는데 미국이니까 ABC를 배워요. 글자를 모르는 아이가 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글자가 A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들아 A로 시작되는 단어 가운데 아담이 있어.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아이가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담이고요. A라는 글자를 배우면서 깨닫는 사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A라는 글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B. Haven't to find the Bible mind. Bible mind. 성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heaven to fin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 A. 아담, B. 바이블, C. Christ. Christ crucified for sinners.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알파벳 G까지 알파벳을 가리키는데 내용이 전부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죠. 그 사람들의 인류 최초로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걸 드려요. 거기까지는 대부분이 알고 계신 역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는 뭐냐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정착민이 1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잘 모르는 신대륙에 병에 걸려서 죽고. 그 미국 역사에 참 특이할 만한 부분은요. 그렇게 얼어 죽고 굶어 죽으면서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미국의 기독교적인 일면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의무교육제를 실시해서 전 국민에게 글자를 가르쳤어요. 왜? 워낙 미국 역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게 이승만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한쪽 얼굴은 기독교적인 얼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착한 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저는 지금도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전 세계에 버려진 아이들, 장애인들. 한국에서도 그 장애인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고 한국에서도 애 낳은 다음에 그냥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버려진 아이들 많아요. 그 장애인들 다 데려다가 키우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지금도 자기 자식처럼 잘 길러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이게 아주 미국의 밝은 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두 가지. 첫째, 기독교. 둘째, 자유민주주의. 저 미국을 따라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미국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뭐냐면 1830년 잭슨 대통령 때 통과된 인디언 이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디언들이 사는 땅을 백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5개 부족이 쫓겨났는데 쫓겨가다가 거의 절반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쫓아낸 것이 사실은 대학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로키 인디언들이 도망치는 쫓겨나는 장면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죠. Trail of Tears, 눈물의 길, 눈물의 여정. 미국 가보면요, 이 역사 유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 가운데 Trail of Tears. 옛날에 백인들이 인디안을 쫓아내가지고 인디안들이 쫓겨가다가 길에서 병 걸려서 죽고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인디언 5개 부족이 아주 절반 이상이 길거리에서 죽어버린 아주 비참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좋아해서 이때 체로키 인디언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다가 쫓겨나서 지금 미국의 가운데쯤 해당하는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강제로 쫓겨난 체로키가 웨스트 체로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백인들이 와서 다 땅을 뺐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었던 체로키족은 에팔레치아 산맥에 기어 들어가서 숨어요. 그 깊은 산속까지는 백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에 숨어서 그 조상들의 땅에 남아 있었던 체로키는 이스트 체로키, 그러니까 동부 체로키족과 서부 체로키족으로 나뉘게 돼요. 제가 그 이스트 체로키들이 숨어 살던 에팔레치아 산맥의 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갔어요. 인디안들이 저를 보고 You are the first Korean. 너는 이 동네에 온 첫 번째 한국인이다. 그래서 거기 살아남은 인디안 생존자들의 후회하고 안 되는 영어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기 부족이 그 학살당하고 쫓겨난 그때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Trail of Tears. 그 눈물의 여정에 대해서 인디안이 쫙 얘기를 해주는데 야 정말 그 사람들의 원한, 고통,
비참함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산속에 숨어 살았던 인디안의 후예들을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이런 나쁜 면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에서 막 흑인 폭동 일어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 황인종? 글쎄요. 뭐 백인들의 몇 %나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아마 황인종 같은 거 사람으로 안 볼걸요. 그냥 원숭이에서 좀 진화했다고 볼까? 그러니까 기독교와 민주주의라는 아주 미국의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사람 학살하는 미국의 아주 못된 면도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일면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더 끔찍한 짓. 예,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언론에서 쭉 보도한 내용인데 동아사이언스, 미국이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매독 생체 실험을 했다. 매독이 뭔지 아시죠? 매독, 임질 이런 건 성병입니다. 매춘부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미국이 1946년에서 48년 언제냐면 대한민국 건국하던 그 시기예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미국이 과테말라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과테말라 사람 모르게 감옥에 있는 죄수,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정신병자, 과테말라 군인 이런 사람들은 집단 생활하니까 모여있잖아요. 모여있으니까 주사를 놓기 쉽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주사인지 알리지 않고요. 과테말라 사람 1600명한테 지금은 뭐 약이 개발돼서 매독 임질이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주 중병이었거든요. 그 균을 주사를 했어요. 세상에 성병균을. 왜 그랬냐면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매독과 임질과 같은 성병에 효과가 있냐 없냐. 요 약효를 밝혀내야 되는데 생체 실험을 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쥐한테 주사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직접 주사해서 아이 매독균을 넣었는데 페니실린을 먹었더니 낫는다? 안 낫는다? 금방 판가름이 나죠? 그렇다고 미국 사람한테 생체 실험할 수 없어요. 과테말라 가서, 과테말라는 가난한 나라고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남미 국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 모르게 1600명한테 이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테말라 성병 생체 실험으로 83명이 죽었고요.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실험하고 한 50년쯤, 한 60년 지났네요. 우리 미국이 과테말라에서 정말 끔찍하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제국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미국의 또 하나의 면이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정말 훌륭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제국주의적인 면모도 있어요. 물론 미국이 제국주의로 많이 잘못했지만 소련이나 중국이나 군국주의 일본이나 또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미국이 한 짓은 정말 양반입니다. 중국이나 소련 애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죠. 그러나 미국도 이렇게 멀쩡한 사람한테 그냥 병균을 집어넣어가지고 1600명 생체 실험을 해서 83명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맹목적인 친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민주주의 미국에 대해서는 열렬히 찬성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할 때도요. 이렇게 미국한테 이용당하는 중남미 국가를 막 선동해가지고 미국이랑 맞서서 싸우게 하고 그런 투쟁도 하셨던 분입니다. 왜? 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죄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던 투사가 이승만이었던 거죠. 자, 과테말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끔찍하게 당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51년에 과테말라의 민족주의자였던 아르벤스라는 분이 무려 65.4%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 당시 과테말라는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백인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테말라 원주민 마야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마야 문명의 주인공인 마야족, 이 과테말라 원주민들은요
되게 그 지배계급인 백인들 밑에서 아주 허덕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러면 나라가 발전을 못합니다. 이 아르벤스라는 민족주의자가 우리 과테말라도 백인들한테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당시 과테말라는 농사짓는 나라였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 성공시켰던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과테말라의 백인들만 갖고 있는 땅을 원주민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줘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된다. 좋은 정책이에요? 나쁜 정책이에요? 여러분이 과테말라 사람이면 이 사람 투표할 때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아, 그러니까 65.4%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전 국민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토지개혁을 추진했어요. 거기에 미국이 제동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과테말라 땅의 42%를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미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의 42%를 외국 사람이 갖고 있다. 이 나라가 독립국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럼 애매해지는 거죠? 과테말라 땅의 42%를 미국 회사 하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 하나가 과테말라 토지의 42%를 갖고 있으니 과테말라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회사의 로고가 재밌죠? 바나나라고 썼는데 그 밑에 총이 있어요. 이런 회사야. 총을 가지고 과테말라 원주민들 압박을 해갖고 열심히 바나나 만들게 해서 미국 사람들 먹을 수 있는 바나나 공급하던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땅의 42%가 미국 이 회사 하나 소유인데 이걸 과테말라를 사랑하는 아르벤스라는 사람이 미국 회사 땅값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땅 우리 과테말라 정부에 반환하시오.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이게 있어야 거기서 바나나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걸 팔아야 이 미국 회사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과테말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거냐? 미국 회사가 돈을 벌 거냐?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회사가 돈 버는 쪽을 선택하겠죠.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누구냐면 이런 책도 나왔어요. 더 브라더스. 그 형제들. 더자가 붙으면 영어에 아주 특수한 거죠. 형제긴 형제인데 엄청나게 유명해서 더 브라더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아주 엄청나게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유명하고 위대한 형제들이다. 책 제목이 더 브라더스예요. 그 형제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누구냐면 존 포스터 덜레스, 앨런 덜레스. 이 두 사람을 이름을 붙여서 그 형제들이라는 책이 나올 만큼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형인 존 포스터 덜레스는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국무장관, 넘버 3죠. 동생인 앨런 포스터는 그 당시에 막 조직된 CIA,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 CIA가 뭐 하는지 아시죠? 막 납치도 하고 고문도 하고 해외 공작을 하는 스파이들, 테러리스트들 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은 전 세계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주물르는 사람. 형은 전 세계를 앞에서 주물러. 동생은 뒤에서 CIA 공작을 통해서 뒤에서 주물러. 그러니까 더 브라더스예요. 1950년대 세계를 이 두 형제가 주무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유능했지만 존 포스터 덜레스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우리가 착륙하는 공항이 덜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덜레스 국제공항인데 이 덜레스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존 포스터 덜레스. 한국전쟁, 한미동맹 맺을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그 덜레스의 이름을 따서 미국 수도에 공항이 지금까지도 있을 만큼 이렇게 지금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미국 수도의
관문, 공항 이름을 붙일 만큼 위대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왜? 자기 동생 앨런 널레스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유나이티드 프루츠사의 대지주였어요. 거기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과테말라 땅의 42%를 차지해서 거기서 그냥 바나나를 막 미국에다가 팔아갖고 떼돈을 벌고 있는데 그 땅을 과테말라 가난한 농민들한테 돌려줘? 그래서 내가 투자했는데 원금 회수가 어렵고 주식값이 떨어져?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존 포스터, 앨런 포스터 형제가 CIA가 뒤에서 공작을 해요. 아르벤스가 추구하는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아르마스라는 과테말라 군부 지도자를 비밀리에 지원해 갔고요. 아르벤스 정부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 여러분이 과테말라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국민 가운데 65% 이상의 표를 찍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CIA가 뒤에서 공작을 해가지고요, 친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뽑은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할까요? 저항을 안 할까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친미 아르마스 독재 정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백인. 왜 그러냐면 과테말라 전체 땅 가운데요 42%가 미국 회사 하나, 나머지는 대부분 백인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테말라 땅이라는 게 그 뭐 과테말라가 지금의 한국처럼 무슨 뭐 휴대폰을 만들고 뭐 조선소가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가난한, 농사지어서 바나나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농사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테말라 땅은 반은 미국 회사 거, 반은 백인 거. 과테말라 국민의 대부분인 마야족 원주민들은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신세였어요. 그럼 그 국민들한테 아르벤스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땅을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미국과 백인들이 합세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뽑은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국민들이 열받죠. 이래서 아르벤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군인들, 아르벤스파, 이 아르벤스파는 원주민들이 주로였어요. 반대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데타 세력 아르마스파, 아르마스파는 백인이 중심이었어요. 백인, 아르마스, 미국, 이게 한 팀이 되고, 원주민, 아르벤스, 이게 한 팀이 돼갖고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여기 누가 끼어들었을까요? 소련이 끼어들죠. 아, 저 과테말라에서 미국 놈들이 나쁜 짓 많이 했구나. 이 기회에 미국은 제국주의다, 나쁜 놈이다. 아, 미국이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소련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소련 나쁜 짓 더 많이 했지만 어쨌든 소련이 개입하는 바람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왜? 이쪽은 미국에서 무기를 받고 이쪽은 소련에서 무기를 받으니까 싸울 때마다 점점 죽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60년부터 96년까지 무려 36년 동안이나 과테말라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내전 때 죽은 사람 사진 쫙 붙여놓은 그런 기념관이에요. 과테말라가 쬐끄만 나라인데 과테말라 내전으로 무려 20만 명이 죽어요. 백인, 미국, 아르마스파, 이게 한쪽 세력이고, 그 다음에 원주민, 아르벤스, 소련, 이게 한쪽 파가 돼가지고 36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나중에 결국 미국이 과테말라 내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죠. 자, 과테말라 내전이 1960년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원인은 1951년 아르벤스의 쿠데타고요. 미국과 백인들이 CIA를 투입해서 공작을 해서 과테말라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했던 아르벤스를 쫓아내는 쿠데타가 일어난 게 언제냐? 1953년 6월 27일. 1953년이면 한국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한국하고 동맹을 맺던 바로 그 시간에 미국은 과테말라에서 저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정권을 쫓아내고 미국 바나나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CIA가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한미동맹을 맺을 때의 세계 상황.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뭐 부산에서만 한 10번쯤 강연한 것 같아요.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주로 제가 수직적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쭉 우리 한국 역사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강의는 수평적으로 한미동맹이 맺어진 게 1953년, 54년이거든요. 그 1953년, 54년에 미국은 한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미국은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인들의 정부를 무너뜨렸어요. 수평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나라한테는 어떻게 했고 이 나라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1953년과 54년 사이에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도 미국하고 철천지 원수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가 제일 안 좋은 나라. 그 다음 장면이요. 예,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넘어가나요? 이게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에 2020년에 실린 기사네요. 이란과 미국은 어떻게 원수가 되었나? 지금도 뭐 이란 그러면 대표적인 반미국가, 미국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 나라인데요. 그 출발이 언제냐? 한미동맹이랑 비슷한 때예요. 그 밑에 기사의 내용 가운데 1951년에 석유 국유화를 공언한 무함마드 모사데크 민족주의 지도자가 총리로 집권한다. 과테말라랑 비슷해요. 1951년에 과테말라도 아르벤스, 과테말라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족주의자. 미국을 위한 과테말라가 아니다. 과테말라를 위한 과테말라다. 맞는 말이죠? 똑같이 모사데크도 마찬가지예요. 그전까지 이란이라는 나라는 영국한테 아주 잔인하게 착취를 받았습니다. 이란이 석유가 콸콸 넘쳐나는 나라죠. 그 이란의 석유를 처음 개발한 나라는 이란이 아니라 영국이에요.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이 1872년에 이란의 유전을 탐사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년 이상을 영국이 이란을 착취합니다. 석유가 콸콸 나는데 그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의 16%를 영국이 이란한테 줬어요. 이란 국민한테 준 게 아니고요. 이란 왕실에 줬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국왕이 다스리잖아요. 지금도 중동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 당시 이란은 왕이 다스렸는데 그 엄청난 산유국에 석유 판돈의 16%를 국민이 아니라 왕실한테 주니까 왕실은 그냥 뭐 배 터지게 세계에서 최고 호화판으로 사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에 세계적인 문명을 이뤘던 그 대제국의 후예인 이란 국민들은요,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왕실만 부자였어요. 16%는 왕실, 84%는 그야 영국이 먹었어요. 이런 게 제국주의죠. 석유는 이란 땅에서 나는데 석유판 돈은 이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분노하게 된 계기가 1941년부터 44년까지 2차 세계대전 기간입니다. 이때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란을 일본이나 독일이 차지하면 연합군이 밀리게 돼요.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배울 때 2차 세계대전 추축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요놈들은 나쁜 나라. 연합국, 미국, 소련, 영국, 요 사람들은 좋은 나라. 물론 그렇게 보는 게 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추축국 나라들이 독일이나 일본과 이탈리아가 이런 연합국가에 비하면 정말 끔찍한 히틀러 학살, 일본의 마루타 생체 실험, 뭐 이런 건 아주 끔찍한 반인륜적 죄악이죠. 그러니까 추축국이 연합국에 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연합국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정사를 볼 때요, 미국은 천사, 중국은 악마.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은 나라인 건 맞지만 그 미국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미국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이셔서 대한민국 만백성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해야지 무조건 미국 믿고 한국에서 또 뭐
트럼프 찬양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미 다 자료가 공개됐잖아요. 트럼프가 통일교하고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통일교 커넥션인 트럼프를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지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요. 트럼프의 소원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트럼프를 한국 사람들이 지지한다?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인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보수니까. 우리 한국의 애국 세력도 보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좋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면 아마 주한미군 철수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다음번 대통령 되면 주한민국을 반드시 철수하겠다. 트럼프가 한두 번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를 막은 건 미국 상원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미국 상원에서 끊임없이 법안을 제정해요. 무슨 법안이냐? 주한미군 철수 금지법. 이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한다. 지금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숫자 28,000명인데 28,000명에서 숫자를 줄이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안을 미국 하원이 해마다 통과를 시켜서 트럼프의 미군 철수를 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바이든은 좌파, 진보, 트럼프는 우파, 보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뭐죠? 주한미군 제발 철수하게 기도해 주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1941년부터 44년까지 연합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석유가 즐비한 이란이 주축국 편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영국과 소련군이 이란에 주둔하게 돼요. 그 숫자가 한 7만 명에서 10만 명. 그리고 그 많은 군인들이 이란 땅에 오면은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란 국민들의 식량을 징발합니다. 군대가 훈련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석유가 칼칼 나니까 영국과 소련군이 그 이란의 석유를 갖다가 써요. 그럼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 당시 뭐 부자 나라도 아닌데 국민들 먹기도 식량이 모자란데 영국군 소련군이 갖고 와서 먹는 바람에 그 3년 사이에 이란이란 나라가 석유가 콸콸 나오는 나라인데 10,000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더 끔찍한 건 뭐냐? 석유가 콸콸 나오는데 이란 국민들 집에서는 겨울에요.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석유가 없어. 왜? 영국군 소련군이 다 갖다 써서. 7,000명 이상이 얼어 죽어요. 석유가 콸콸 나오는데 가정에서 난방용 석유가 없어서 7,000명이 얼어 죽는다. 국민들이 얼마나 영국, 소련 이런 연합국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이때 1951년에 모사데크라는 사람이요. 아주 뛰어난 사람. 이때 벌써 나이가 한 70 거의 되신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원래 이란의 왕족 출신이고 유럽에 유학해서 박사학위까지 가진 지식인 엘리트였어요. 이분이 원래 왕이 통치하던 나라의 이란에서 민주화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모사데크가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란은요.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민주화를 추진한 그리고 애국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석유가 콸콸 나오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석유가 없어서 얼어 죽는다. 이거를 그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짓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결해야죠. 그 해결 방안이 뭐죠? 아니 왜 이란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영국 사람들이 뺏어가냐? 이건 안 된다. 과테말라에서 토지개혁한 것처럼 모사데크도 첫째 토지개혁을 해요. 가난한 농민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승만도 토지개혁했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 가난한 나라는 국민이 일단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국민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란의 석유를 영국이 다 뺏어가냐? 석유 국유화를 해요. 그 영국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동안 거의 70년, 80년을 그냥 빨대 꽂고 이란 석유를 마음대로 뺏어갔는데 똑똑한 이란 지도자가 나와 그걸 못 갖고 가게 하니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정치가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윈스턴 처칠. 그분이 위대하신데 인간이란 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뽑았으니까 우리나라 다 잘 되겠다. 그럼 100% 망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쓰시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죠. 사람 믿고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위대한 윈스턴 처칠이 뭐 했냐면 미국을 계속 꼬셔요. 야, 이란 석유를 이란 사람들이 쓰면 우리 영국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 니네도 힘들어지잖아. 우리가 빨리 이란 저 모사데크 저놈을 처치해야 돼. 그 위대한 윈스턴 처칠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득하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설득에 넘어가요. 그래서 1953년 한미동맹이 맺어지는 해죠. 그때 아작스 작전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서울경제신문에 2016년이 난 기사인데요. 미국의 아작스 작전이 아작낸 것은 무엇일까? 재밌죠? 근데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은 모사데크 정권을 미국이 아작냈는데 CIA가 비밀 공작을 해서 모사데크 정권만 아작낸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을 증오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될 수 있었는데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를 우리가 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는 석탄을 중국이 다 캐간다. 그럼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걸 미국이 CIA를 투입해갖고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작을 낸가?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은 그래서 미국이 근시안 쪽으로 미국 편이 아닐 것 같은, 사실은 그렇다고 모사데크가 반미도 아니었는데 하여간 이 석유의 이권에 눈이 팔려갖고 기독교 민주주의 미국이 아니고 이때 아주 이익을 탐하는 제국주의 미국, 그쪽 면이 확 부각이 되면서 모사데크 정권만 아작낸 게 아니고 이란의 민주화를 아작냈고 이란과 미국의 친선 관계를 아작내서 지금까지도 이란이 미국을 괴롭히고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의 반기를 들어서 결국은 미국도 아작이 났다. 이게 신문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 말도 맞죠? 미국이 나쁜 짓 저질렀으니까 지금까지 이란 때문에 계속 아주 시달리고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마다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어려움을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 이란 국민들을 막 선동해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미국이 개입해갖고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리면 아예 남의 나라에 내정 개입한 게 되잖아요. 과테말라랑 똑같은 정책을 썼어요. 사실은 CIA가 개입했는데 겉으로는 아르벤스 정권에 반대하는 아르마스라는 사람을 내세우고 뒤에서 비밀리에 CIA가 지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똑같이 이란 국민들을 막 CIA가 공작을 해서 미국의 CIA, 영국의 MI6가 이제 007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007. 그 시리즈에 아주 모델이 된 영국 첩보기관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첩보기관이 이란 국민들을 선동해서 모사데크 쫓아내자. 데모를 막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란 국민들이 그 데모에 안 넘어가요. 왜? 모사데크를 존경하니까. 애국자라고. 그 나중에 CIA가 어떻게 했냐면요. 시위대를 구성하는데 근육을 보고 사람을 뽑았어요. 돈을 풀어서 레슬링, 역도, 한국으로 하면 씨름, 이렇게 싸움 잘하는 근육이 우락부락한 약간 깡패, 운동선수, 힘께나 완력 쓰는 주먹, 어깨 이런 사람들을 미국이 달러를 줘가지고요.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모사데크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가 폭력화되기 시작해요. 왜? CIA가 돈 줘갖고 주먹 쓰는 사람을 고용하니까 주먹 쓴 어깨들이 막 데모를 하면서 때려 부시고 행패를 부려요. 그걸 본 이란 국민들이 화가 나겠죠. 야, 니들 데모하려면 조용히 데모해야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친 모사데크 이란 국민들과 CIA 미국이 준 돈을 받아서 깡패짓하는 반 모사데크 시위대 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져요. 막 치고받고 하는 거죠. 한 25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막 피투성이 되니까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시위대 간에 서로 충돌을 해서 질서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러고 거기다가 탱크를 보내버려요. CIA가. 탱크를 보내서 친 모사데크 시위대를 붕괴시켜버리고 모사데크 정권이 그냥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1953년 8월 18일에 실제로 이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모사데크 어떻게 됐느냐? CIA가 이
비밀 공작을 통해 모사데크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에 3년 동안 모사데크를 감옥에 쳐넣어요.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존경했던 그 대통령이 미국 때문에 3년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사데크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11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집 밖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결국 모사데크는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이란 정부가 관리해서 그 이익은 이란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한 대가로 3년의 감옥, 11년의 가택연금, 14년 동안 사실상 감옥 생활하다가 80이 넘은 나이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이란 사람들이 지금도 반미 시위하면 모사데크 초상화를 들고 나와요. 우리 이란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분을 너희 미국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럼 미국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에 1953년 8월 18일 날 이란 정권을 무너뜨린 미국이 47년이 지난 2000년 미국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여사가 1953년에 이란 정권 정복은 우리 미국의 커다란 실수였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또 이런 게 또 미국 나름대로 멋있는 점이에요. 중국이나 소련 이런 진짜 제국주의 국가들은 진짜 나쁜 짓 해놓고 사과를 안 하거든요. 미국은 그 나라에 비하면 물론 이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 나라들에 비하면 나쁜 짓을 쬐끔 했지만 비록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정식으로 사과했던 부분은 그건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CIA도 아작스 작전 60주년을 맞이한 2013년에 이 작전은 이렇게 진행됐다. 그거를 공개하고 비밀작전이었는데 이란 군경에 대해서 뇌물을 지급했다. 뇌물 줘서 시위대를 구성하고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CIA에서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미동맹이 맺어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을 뭐 지금은 극단인 것 같아. 한국의 기성세대는 미국은 천사의 나라입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전 국민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미국이 구호물자 다 보내줘갖고 우리가 살아났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농사밖에 못 짓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기술을 다 가르쳐줘서 우리가 수출품 만들었고요. 수출품 만든 다음에 그걸 내다 팔 시장이 없었어요. 굶어 죽는 나라를 구호물자를 보내줘서 다 먹이고 전쟁 때문에 망할 뻔한 나라를 178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고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온갖 기술을 다 가르쳐주고 그 기술 가지고 조잡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다 사주고 천사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한 걸 보면. 그런데 미국이 우리 한국한테는 천사였어요. 분명히. 그러나 다른 나라한테 미국이 한 짓을 보면 미국이 꼭 천사만은 아니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요점은 뭐냐면요. 천사가 아닌 미국이 왜 한국한테는 천사가 됐나?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위대함, 또 이승만의 탁월한 업적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강의하셨던 김용삼 대기자님이 펜앤마이크라는 그 인터넷 방송 있죠?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 50개가 넘는 굉장히 귀중한 수준 높은 강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강의들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공부와 인생의 아주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김용삼 대기자님이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미국이란 나라는 제국주의적인 면이 있다. 미국이 조선 정부한테 미국 정부와 조선 정부를 놓고 보면 일본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뒤에서 은근히 도와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렇게 조선한테 좋은 일한 정부가 아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다 좋아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 정부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한국한테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천사 같은 일을 했던 미국의 주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이란 나라를 직접 접한 게 아닙니다. 6.25 전쟁 이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해서 해준 일, 뭐 나쁜 거 말고 좋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체험한 미국은 뭐냐? 미국 정부는 접하지 못했는데 미국 기독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선교사들을 접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한 말의 조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뭐 미국 정부의 공무원을 만났겠어요?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들었겠습니까?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았죠? 한국 땅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 그 미국 선교사들을 보니까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오해였다. 이게 김용삼 대기자님의 강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과테말라에서도 못된 짓하고 이라에서도 못된 짓하고 제국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강의의 서두에 미국의 두 얼굴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독교 미국, 또 하나는 제국주의 미국. 석유가 콸콸 나는 나라는 석유의 이권 때문에 제국주의 미국이 개입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석유가 나나요? 다이아몬드 광산 있나요? 제국주의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제국주의는 착취하는 건데 착취할 게 있어야 관심을 갖죠. 착취할 것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 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제국주의 미국이 아니고 기독교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간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선교사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미국 사람이에요. 똑같은 선교사예요. 똑같은 교단에서 똑같은 신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간 선교사랑 한국에 온 선교사를 비교하면은 급이 달라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공부도 더 잘해, 전도도 더 잘해, 기도도 더 열심히 해. 거기다가 부잣집 아들들이 많아. 한국에 와서 마구마구 한국 사람을 위해서 돈을 뿌려요.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봐도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이런 재벌집 아들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제일 가난한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영웅적으로, 희생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감동을 받지 않을 만큼 정말 눈물겹게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요. 얼마나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훌륭했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 불교가 조선에 들어오거든요. 일본도 불교, 조선도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혀 없었던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기독교 증거하는 것보다 이미 한국에 불교 신자가 많으니까 일본 불교가 와서 포교하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근데 일본 불교는 별로 전파가 안 되고 한국 기독교는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 정부 관리, 일본 스파이,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걸 보면 야, 내가 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진짜 창피하다. 종교를 전파하려면 미국 사람들처럼 해야지.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다. 생명을 바친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진짜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아픈 사람 보면 와갖고 간호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멸시천대받던 노비 천민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렇게 영웅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지. 일본 불교 선교사들은 각성하라, 이런 얘기를 일본 지도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봐도 조선에 와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무지하게 훌륭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미국 선교사가 천사였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참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시기에 우리 선조들에게, 조선 땅에 우리 한민족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정말 뛰어난 그런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에 와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첫째는 미국 선교사들이 뭐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기다가 사진 하나하나 보면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물론 안 되지만 하여간 모든 면에서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첫째는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웅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가고 복음 증거하다가요 돌 맞아 죽고 선교사 일가족을 다 불태워서 죽이고 선교사 붙잡아서 고문해서 죽이고 이렇게 기독교를 배척한 운동이 사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선교사 일가족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길 가다가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막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인사를 안 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 일본의 사무라이 아주 그 살인 문화가 있죠.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의화단에 난 때 선교사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서 선교사가 학살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같은 한중일 세 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 나라만 비교해봐도요. 전 세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상하게 해요. 딴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면 막 불태워 죽이고 고문해 죽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거 그냥 돌 던졌어요. 짱돌 요렇게 짱돌 던져서 코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뭐 이 정도지요. 선교사를 불태우고 죽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불태워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무지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본 게 아니고 미국 선교사를 봤더니 너무 훌륭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을 볼 때도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에 관심 없으니까 뭐 석유 많이 나는 이런 나라 바나나 뺏으러 가고 석유 뺏으러 가고 이 돈과 이권에 관심 있는 못된 미국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왔는데 착한 사람들만 한국에 온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더 착해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를 불을 안 태우지? 어떻게 선교사를 고문도 안 하지?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전하니까 다 믿어 한국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왜 과테말라 작사를 내고 이란 작사를 냈는데 한국한테만 천사 같은 일을 했느냐?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도 천사인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를 불태우지도 않고 고문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으려 그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1902년 이때 굶어 죽는 나라였던 한국교회가 뭐였냐면요. 그때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인도에 구제 헌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볼 때는 아니 니네가 더 불쌍해. 쟤네는 지진이 나서 불쌍한 거고 니네는 지진 안 나도 불쌍해. 지진 안 나도 못 사는 애들이 지진 나서 못 살게 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한 끼를 반 끼로 줄여서 그걸 모아서 헌금을 보내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쟤네 분명히 날개가 있어. 저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기독교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오해하게 된 겁니다. 쟤넨 천사야. 서로 도와줘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 딴 나라한테는 못된 짓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한국한테는 착한 짓만 하게 된 게 왜 그랬냐. 첫째, 미국 선교사들의 영웅적인 헌신. 두 번째, 한국 기독교의 열렬한 부흥.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영웅적인 헌신. 그러니까 두 나라의 기독교 영웅끼리 연결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천사로 여기는. 이래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물론 나중에 뭐 좌파가 들어서면서 미 선교사들이 뭐 제국주의의 스파이였다 온갖 소리를 다 했죠. 그게 다른 나라 역사에 보면 맞아요. 중국이나 일본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스파이 짓 한 게 맞습니다. 한국에 오신 분들은 성자였어요. 한국에 오신 분들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게 좌파들의 선동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 갖고 있는 건 여러분 대한민국만 봐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뭐 부산에도 찾아보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엄청 많을걸요? 병원도 많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미국이 한국에 좋은 일을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토록 길고 집요한 반미 선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미로 넘어갈 듯 하다가 넘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미국 선교사, 둘째는 한국교회 부흥, 세 번째는요.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다 그래도 그 당시 텔레비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의 선교사를 보내준 덕분에 우리 한국에서 이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다. 한국과 미국은 기독교 세계 선교를 위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지금 한국이 식민지지만 한국이 독립되면 한번 생각해봐라. 식민지일 때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나라가 독립국이 되면 예수를 얼마나 잘 믿겠냐.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40년 동안 미국을 누비면서 한미 연합, 기독교적 연합을 강조했던 위대한 외교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승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미국이란 나라가 1953년과 54년에 과테말라 쿠데타 일으켰고 아작스 작전으로 이란 정권을 아작내버렸어요. 근데 그 기간에 미국은 한국한테 천사 같은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이전 한 50년, 60년 동안에 첫째, 미국 선교사들의 영웅적인 헌신. 두 번째, 한국교회의 열렬한 부흥과 정말 세계가 존경했던 한국인들의 위대한 헌신. 세 번째는 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미국에게 알렸던 이승만의 외교.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한국과 미국은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진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1953년과 54년에 한미동맹은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느냐? 뭐 이 얘기는 제가 강연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미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한국은 장차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면 미국은 무조건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가더 장군 같은 분. 트루먼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해리스 목사님. 그 당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던 빌리 그레함. 그 당시 미국 정계, 교계,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거물급 인사들이요. 과테말라, 이란, 석유가 콸콸 나오는 이란 이런 데는 관심도 없었는데 석유가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에 전쟁 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국 전쟁 나기 몇 년 전부터 메가더는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고요. 해리스 목사님은 전쟁 나기 2달 전에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 보내서 한국에 전쟁 날지 모르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트루먼 대통령이 예, 저도 알고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6.25 전쟁 이전에 트루먼이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과 대통령 사이에 편지가 오갔고요. 전쟁 터지자마자 빌리 그레함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한국은 기독교인 수가 엄청납니다. 기독교적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미국은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곧바로 전쟁 나자마자 빌리 그레함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이승만이 40년 동안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걸 40년을 세뇌를 해가지고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이미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을 도와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보내요. 여러분 석유 한 방 안 나오는 나라고요. 무슨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다고 미국에 하등 무슨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식민지에서 갓 독립한 그것도 분단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세계 최강대국이 군인을 7만 명 보낸 역사도 없어요. 7만 명도 아니고 17만 명도 아니고 연인원 17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미국이 왜 178명 보냅니까? 한국의 군대를 보낸 미국은 제국주의의 얼굴이 아니라 기독교의 얼굴을 한 미국이에요. 우리 미국 기독교인들이 저 한국에 있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된다. 결국 한미동맹이란 건 이렇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178만 명이 왔는데 싸우다가 5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국이 기독교 국가 어쩌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회의가 들죠. 왜 한국 때문에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무려 15만 명이나
죽거나 다쳐야 되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저 아프리카에서 아주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그 나라 도와준다고 우리 한국 군대를 파견했는데 거기서 한국 젊은이가 500명이 죽었다고 칩시다. 대통령 탄핵될 겁니다. 500명 죽어도. 5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에요. 미국에 6.25 때 죽은 사람이. 그러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리죠. 한국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아주 주저앉는 바람에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퇴임을 해요. 불명예 퇴임.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지지율 바닥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죠. 그 아이젠하워가 1954년에 윈스턴 처칠의 꼬드김을 받아서 CIA를 투입해서 모사데크 정권을 작살낸 그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선거 공약 1번, 한국전쟁 종식. 방법은 휴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휴전선 긋고 우리 미군은 떠난다. 이제 한국이 지켜라. 그러면 미국은 지긋지긋한 한국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한국이죠. 6.25 전쟁이 터질 당시에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어요. 북한의 국방력은 남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소련제 탱크, 북한은 217대, 한국은 0대. 한국이 탱크 한 대가 있으면 217대 1인데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경제력은 40배, 국방력은 500배인지 1000배인지 측정 불가능. 그러니까 남과 북이 1대1로 붙어도 우리는 져요. 40배 잘 사는 나라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압록강만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중국, 공산주의 국가가 있어요. 두만강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소련.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소련, 중국, 북한 힘을 합쳐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막고 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사건을 벌이죠. 여기 나와 있는 방공포로 석방이에요.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공포로들은 원래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6.25 전쟁 터질 때 남한과 북한의 문맹률이 90%였어요.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글자도 못 읽는 북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김일성이가 12살, 15살 어린 소년들한테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여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 어린 소년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요. 군복 입고 총 들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공산주의가 진짜 나쁘구나. 공산군이 돼봤더니 김일성이 하는 짓이 여기 이상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포로가 돼갖고 북한군 포로를 미군들이 관리했는데요. 포로가 돼서 미군들을 접해봤더니 아주 사람들이 나이스해요. 남한 땅에 와서 포로가 돼서 남한 사람 만나봤더니 북한에서 막 눈만 뜨면 어버이 수령 만세고 눈만 뜨면 김일성 만세인데 남한에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살 땐 몰랐는데 공산군이 돼서 김일성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에 쳐들어왔다가 포로가 되는 바람에 뭘 깨닫게 됐냐면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미국이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휴전협정을 딱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제법상 휴전협정을 맺으면 양쪽이 잡았던 포로를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 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한군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면 인도주의적인 원칙으로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 남쪽으로 돌려보내요. 그 포로가 됐다가 휴전협정 맺으면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 가면 또 김일성 만세를 해야 돼. 자유가 없어. 또 네 아버지 죽이니까 이거 해. 협박당해야 돼. 난 북한 가기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싶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3만 명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휴전 맺었으니까 북한으로 가라. 북한 가면
조국을 배신하고 어버이 수령을 배신하고 미제국주의와 괴뢰도당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고 말했던 포로 3만 명은 100% 학살당하게 됩니다. 북한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건 니네 사정이고, 아니 국제법상 휴전 맺으면 포로를 교환해. 빨리 포로 교환하고 우리 미군 철수할 거야. 이승만 대통령 입장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본인들이 자유가 좋아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 그러는데 북한보다 미국이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내서 3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죄 없는 젊은이들을 죽게 만드는 게 기독교 국가 미국이 할 짓이냐라고 항의를 하죠. 아이젠하워는 제국주의 미국의 얼굴을 가지고 약소국 대통령 주제에 말이 많다. 이승만을 무시하죠. 그 아이젠하워에게 이승만이 실력 행사를 한 것이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미군이 거제도 방공포로 수용소가 제일 많았어요. 거제, 부산, 대구, 영천, 논산 곳곳에 있는 북한군 포로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병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을 기습 공격해라. 근데 미군한테 총을 쏘면 국제적인 분쟁이 되거든요. 기습 공격하되 총을 쏘지 말아라. 미군을 무슨 수를 쓰든지 제압해서 미국에 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학살당할 3만 명의 우리 동족을 살려내라. 이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는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총 들고 지키는데 미국한테 총을 안 쏘고 그 미군이 지키는 포로를 빼돌리려는 거예요. 그럼 복싱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좌우지간 그 명령을 완수하고 못 지키는 부대는 자살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병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포로 수용소 옆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로 포로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철조망을 쳤는데 미리 철조망을 다 끊어놔요. 그 철조망을 발로 딱 치면 도망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갖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1953년 6월 18일 세계 최강 미국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 뒤에서 공작을 해서 27,389명의 방공포로들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그 포로들을 딱 세워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순시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 방공포로들이 여기 아마 거제, 부산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초상을 딱 앞세우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전략은 포로를 교환하면 휴전협정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을 철수하는 거였는데 이승만이 포로를 다 풀어버리니까 포로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휴전협정이 안 됩니다. 그 미국의 전략에 이승만이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과테말라? 아니 미국 회사가 과테말라 땅의 42%를 차지하는데 그 땅을 농민들한테 나눠줘? 여러분 미국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과일 회사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과테말라 대통령을 그냥 쫓아버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이란 처음에는 미국의 직접적 이익이 아니었지만 이란의 석유가 중요하다는 말 듣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세계적인 대제국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 후예인 이란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사데크를요 CIA가 비밀 공작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럼 뭐 이 미국의 정책의 아이젠하워 선거 공약 1호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선거 공약 1번을 이승만이 정면으로 박살내버린 건 아이젠하워 얼굴에다가 침 뱉은 거거든요. 그때가 1953년, 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과테말라를 작살내고 이란을 작살냈는데 한국이 까불어요. 한국도 작살을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제 2001년 7월 27일 MBC 방송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에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실제로 검토했던 정책이 뭐냐? 에버레디 플랜. 이승만을 제거하라. 뭐 모사데크처럼 가택연금 시켜서 죽을 때까지 깜빵에 쳐넣든지 아니면 암살해 버리든지 아니면 과테말라식으로 미국말 잘 듣는 한국군 이렇게 꼬드겨갖고 쿠데타 일으키든지 과테말라 이란에서 미국은 그때 성공하고 있었어요. 바로
같은 식입니다. 그냥 과테말라에서 했던 거 미국에서 한 번 더, 한국에서 한 번 더 하면 돼요. 또 이란에서 했던 거 부산에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때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잖아요. 테헤란에서 한 거를 부산에서 하면 이승만을 제거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한국 전쟁에 무려 178만 명의 군대를 보내고 미국이 달러를 쏟아부어서 한국을 도와준 이유 말씀드렸죠. 첫째, 미국 선교사들의 영웅적 헌신. 둘째, 한국교회의 열렬한 부흥과 아주 순수한 기독교적 신앙. 셋째,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 미국 정책에 이승만이 반기를 드니까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테말라의 아르벤스나 이란의 모사데크처럼 이승만도 제거될 운명이었는데 이승만은 왜 제거당하지 않았느냐? 이승만 박사는 40년 동안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벌이면 미국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화 가운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빈 초청받아갖고 미국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를 이렇게 관람을 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유창한 영어로 야단을 치셨어요. 관리자 좀 오라 그래. 야, 니네 미국 사람이 미국 역사를 모르냐? 저거 연도가 틀렸잖아. 저거 스펠링이 틀렸잖아. 이건 사실이 아니야. 미국의 주요 역사 관광 명소를 다니면서 잘못 기록한 역사 기록을 바로잡아준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 대사가 무초란 사람인데요. 이탈리아계 미국인. 그 사람도 전쟁 중인 한국의 전쟁 직전이 전쟁 전이지만 전쟁 전 전쟁 그때 그 중차대한 시기 한국의 주한미 정권 대사로 왔을 정도니까 미국 최고 엘리트였는데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났더니 세상에 아니 한국 할아버지가 너무 고급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차이가 있거든요. 백인 영어가 있고 흑인 영어가 있고 상류층 영어가 있고 하류 영어가 있는데 최고급 상류층 영어로 미국 역사를 강의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정신을 잃고 들었다. 이런 회고록을 남기고 이승만은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미국 역사를 강의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미국 사람 대상으로 외교를 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미국이 나를 제거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이승만은요. 열렬한 친미. 어떤 면에서 친미냐?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이건 열렬한 친미예요. 동시에 이승만은 뜨거운 반미. 어떤 면에서 이승만이 반미냐? 제국주의. 강대국이라고 약속을 무시해? 인종차별. 백인들이 황인 무시해?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그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피해를 많이 당한 중남미 인디언 국가들 대표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반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나라도 없는 식민지의 그 독립투사가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움직여서 미국에 맞서겠을 정도니까 이분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이승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가는 과테말라나 이란처럼 대한민국도 작살이 난다. 알고 있었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해 놨죠. 그게 뭐냐? 미국 정부가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에버레디 플랜을 백악관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미국 국민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도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 이건 추진하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정책을 펼쳤다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미국 정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승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을 기습하기 전에 미국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윌리엄 홀스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문사와 방송사가 10개인데요. 윌리엄 홀스트는 열렬한 이승만 팬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승만을 지지하고
미국 정부를 반대했어요. 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 때려 부시자는 공산주의가 일어나는데 미국의 좌파들이 그 공산주의랑 자꾸 합세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미국이 공산주의랑 싸워야지 왜 공산주의랑 짝짝꿍하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건 나라도 아니야. 나라 뺏긴 식민지 독립투사 이승만이 입만 열면 때려잡자 공산당. 기독교 미국과 기독교 한국이란 나라도 없는데요. 앞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거야. 기독교 한국과 기독교 미국이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야, 왜 미국에는 저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나?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이 열렬한 이승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윌리엄 홀스트가 무려 100만 장의 신문 호회를 발행해서 세계의 수도라는 뉴욕에 길거리에서 무료로 사람들한테 뿌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데가 미국인데 거기서 윌리엄 홀스트가 뿌린 신문의 일면 머리기사 제목이 뭐냐?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한테 한 방 먹였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 신문 본 사람마다 야, 이승만 멋있는 사람이네. 이 못 사는 나라가 미국한테 맞짱을 뜨다니. 오히려 미국에서 이승만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그 당시 미국 상원에서 제일 힘이 있었던 사람이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입니다. 그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미국 국회가 하원이 한국 같은 거 지역구 의원들이고요. 상원이 각 주의 지도자, 국가 원로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대개 대통령 선거에 나가요. 그러니까 뭐 케네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상원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갔죠. 힐러리 역시 상원 의원이었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맥케인 역시 상원 의원 출신들입니다. 그 상원 의원은 미국의 국가 원로, 대통령 나올 수도 있는 사람, 미국의 외교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 상원이에요. 그 미국 상원에서 제일 힘이 있었던 강력한 지도자가 조셉 메카시인데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하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 조셉 메카시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면 가만히 있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미국 상원의원이 열렬한 이승만 지지자였어요. 왜? 이분도 열렬한 반공투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제거하려면 권총을 들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올까요? 아니죠. 아이젠하워가 명령을 내려서 한국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 이승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을 제거하는 명령을 수행할 사람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군 사령관입니다. 그 미군 사령관은 100% 이승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클라크 사령관,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리찌웨이, 메가더 장군의 후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게 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존경심이죠. 불가능한 걸 그러니까 리찌웨이 장군은 뭐 지금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명장인데요. 미군 사령관이니까 한국에 전쟁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리찌웨이 불러다가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이 굶어 죽고 있어. 뭐 어쩌란 얘기야 나보고 도대체. 지금 한국인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숙소가 없어. 유엔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전쟁하러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를 사회복지 직원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 굶으면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한국 사람 추우면 입을 옷 갖다 줘야 되고 불가능한 걸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게 불평이지만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 진짜 자기 나라 국민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벤플리트 장군은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딘가 신천지의 향기가 나는 신천지 교인이 교주한테 하는 말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지금 2023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그러면 글쎄 뭐 미국 사람이든지 그죠? 뭐 좀 잘 살고 위대한 좀 큰 나라 사람 아니겠어요?
1953년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된 그 한국에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한국에 있다. 미국의 명장이고 벤플리트 장군은 재벌이기도 했어요. 미국의 재벌과 명장이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데 전쟁 나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된 그 나라의 할아버지 대통령이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사상가뿐만 아니고 사상가이자 뭐라 그랬죠?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벤플리트 대통령은 아주 열렬한 이승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벤플리트 장군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벤플리트 장군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너럴 벤플리트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My son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아. 별명이 이승만의 양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벤플리트 대통령은요, 1965년 7월 19일 날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쓸쓸하게 서거합니다. 그 소식을 플로리다 자신의 그 거대한 목장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양아들이 와야죠. 이 미국이 존경하는 영웅이었던 벤플리트가 모든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날아와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화장한 유해를 직접 들고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옵니다. 그리고 자기 양아버지 장례를 실제로 치러줘요. 두 분의 사이가 실제로 마이 선이라고 부를 만큼 친밀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에 와서 싸우는 이 장군들이요, 미국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무초대사의 기록을 보면 한국 전쟁 전후에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미국 말 안 듣느냐?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첫째, 이승만은 기독교 민주주의 미국, 여기에 대해서는 열렬한 친미. 제국주의 인종차별 미국, 이건 열렬한 반미.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제국주의적이거나 한국이 약속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러면 참질 않고 미국이랑 붙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승만 제거 계획을 4번이나 세워요. 그래서 4번 제거 계획 세우는 게 다 실패로 끝난 이유가 뭐냐? 그 장군들이요, 무초대사의 회고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승만 제거 명령을 내리면 클라크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동경으로 출장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출장 갑니다. 이러고 비행기 타고 떠나요. 그리고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아유 제가 출장 갔다 오느라고 이승만 제거 못했네요. 다음에 하죠 뭐. 이러고 넘어가. 이승만 제거 계획만 세우면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날아가는 거야. 미군 사령관들이 왜? 속으로 이승만을 존경했던 거죠. 이렇게 이승만이 자기 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의 제거 계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미국의 여론, 상원의 주 정치 지도자, 또 미국의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승만 제거하면 안 된다. 기독교 한국과 기독교 미국은 같이 가야 된다. 앞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름다운 오해를 해서 저 한국은 위대한 기독교가 될 거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그 기독교 국가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공산당이랑 싸우는데 기독교가라는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해? 그럼 안 되지. 미국 국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분위기니까 오히려 아이젠하워가 수사로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회고를 보면 이때가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 최고의 위기였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왜? 아니 한국 전쟁 끝낸다 그래 놓고 전쟁도 못 끝내고 오히려 약한 나라 한국한테 한 대 맞았으니까 결국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하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하 큰일 납니다. 각하의 정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대목이죠. 미국하고 맞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나 이란의 모사데크가 감히 미국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짓게 하자. 이게 아르벤스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쫓아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유는 우리 국민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모사데크를 쫓아냈어요. 이승만은 그게 아니고 미국 철수하지 말고 한국을 위해서 계속 싸워라. 미국이 방공포로 석방에 안 될 일이지. 이러고 한국 헌병대를 투입해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자살행위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 각계 지도자들이 이승만을 지지했고 미국 국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바람에 그 이승만을 제거했다가 아이젠하워가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 정부도 날리고 이란 정부도 날렸는데 똑같이 한국 정부를 날렸다가 한국 정부가 날아간 것뿐만 아니고 아이젠하워 정부도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젠하워가 입장을 번복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53년 6월 18일.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내일이 딱 70주년이네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승만은 이제부터 우리의 적, 이승만을 제거하겠다. 이랬다가 6월 19일 하루 만에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하루 만에 미국이 입장을 후퇴합니다. 그리고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최고의 외교관을 보내죠. 그리고 이승만을 살살 달래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일단 휴전협정을 맺자. 우리 미국도 할 만큼 했지 않냐. 한국을 위해서 178만 명의 미국 젊은이가 왔고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으니 이대로 전쟁을 질질 끌면 우리 미국 경제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승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휴전협정을 맺자라고 설득을 하니까 이승만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 로버트슨을 보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1953년 8월. 여러분 앞에 강의를 생각해 보면 1953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53년 8월 18일 CIA가 돈 주고 매수한 근육질 이란 시위대가 이 모사데크 지지하는 이란 국민들을 막 폭행을 한 다음에 CIA가 탱크 36대를 테헤란에 깔아서 모사데크 정권을 끝장낸 그때예요. 그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모사데크 정권을 끝장낸 더 브라더스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야 이승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 맺어줄게. 너 워싱턴으로 와.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야, 난 전쟁하느라고 바빠. 네가 와. 왜냐하면 미국 가려면 가. 우린 끝까지 싸울 거거든. 그 전쟁이 길어지면 아이젠하워 인기가 점점 떨어져갖고 아이젠하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의 급소를 정확하게 때린 거죠. 난 전쟁하러 바쁘니까 네가 와. 그래서 워싱턴에 가만히 있으면서 CIA한테 지령 내려서 과테말라 정권도 날리고 이란 정권도 날렸던 미국 수도 워싱턴에 들어가는 관문 이름이 된 그 위대한 존 포스터 덜레스가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덜레스가 이런 푸념을 해요. 우리 미국 역사 200년에 미국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으려고 그것도 이런 약한 나라 동맹을 맺으려고 비행기 타고 날라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존 포스터 덜레스가 이승만한테 푸념을 하니까 이승만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하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해. 이래서 결국 한국에서 두 사람이 회담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강의 내용이 요 한 장의 사진에 붙어 있죠. 이 존 포스터 덜레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1954년에 과테말라 이란은 그냥 워싱턴에 있으면서 사인해갖고 정권을 날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비행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한테 사정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한미동맹 맺고 일단 휴전협정을 맺자. 이 악수하는 장면. 이게 세계사의 역전극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굴복시킨 사건. 총 한 방 안 쏘고. 자, 이래서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의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때 이승만이 미국한테 요구한 게 두 가지. 첫째,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 해달라. 전시장은 고급이라야 됩니다. 공산주의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하면 나라가 얼마나 멋있어질 수 있는지를 한국이라는 전시장, 쇼윈도를 통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미국이 약속하게 돼요. 이 조항에 의해서
전 시장이 되려면 나라가 고급이라야 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고급이 되도록 미국이 온갖 경제적 지원을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액수가 같은 11년 동안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 원조한 액수를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 한 나라에 더 많은 달러와 물자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게 돼. 조건이 뭐냐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 언제까지? 한국이 잘 살 때까지. 잘 살 때까지 도와줘서 기어코 한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조항이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미국의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이 조항 때문에 6.25 전쟁 때 휴전선 긋고 한국을 떠나기로 돼 있던 미국이 지금까지 남아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 맺은 지가 이제 올해 70주년이 됐는데 그 한미동맹 맺기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동안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최하 30만에서 최대 1000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 혹은 사건이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원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997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0년 동안은 한국 주변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요 30만에서 1000만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딱 맺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이 지키는 나라를 아무 나라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어느 나라가 한국에 쳐들어오면 그때부터 전쟁은 한국과 그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과 그 나라의 전쟁이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한미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그래서 60년 동안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던 이 땅에 한미동맹 맺고 나서 70년 동안 100명 이상이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요. 미국이 국방력은 제일 센데 미국 가보면 1년에 총기 사건이 한 400건 일어나요. 언제 총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국민도 맨날 총 맞아 죽는데 그 미국 사람도 한국 와서 70년 동안 지켜주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불쌍하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그 제국주의적인 얼굴을 가진 미국이 왜 이렇게 천사가 됐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와 이승만의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뭐 이건 한미동맹 맺고 이승만이 브로드웨이에서 카퍼레이드 장면. 그 다음 장면이요.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양원 합동의회 이 한미동맹을 맺으면서 이승만이 연설하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국 땅에 와서 한미동맹을 맺기로 약속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게 54년 8월 그 똑같은 나라 미국이요 54년 8월에 미국이 뭐 했느냐 이란에는 비밀 요원을 보내서 모사드 그 정권을 박살내고 그 명령을 내렸던 국무장관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한미동맹 맺자고 이승만에게 사정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승만이 다루는지를 보여주죠. 똑같이 54년 7월, 54년 여름 이승만이 연설하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한국과 미국이 이제 동맹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해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승만 초청해서 영웅 대접을 하고 연설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테말라에 군인을 보내갖고 아르베스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동안에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천사 같은 일만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세계사의 역전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승만은 그럼 어떻게 전 세계에서 참 그 제국주의적인 짓도 저질렀던 그런 미국인데 그 세계 최강국,
세계 최부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천사같이 178만 명 군인 보내서 망할 나라를 안 망하게 막아주고, 구호물자 보내서 3천만 한국인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 다음엔 한국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 잘 살 때까지 지원해서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달러를 다 주고, 한국 사람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 주고, 한국 사람들이 수출품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도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번 나라 아닙니까? 한국 물건을 지금까지 계속 사주고,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승만이라는 사람, 어떻게 제국주의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그 미국이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그 제거 계획을 뛰어넘으면서 이런 황당하고 희한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느냐? 첫째는 이분의 실력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중요한 지도자를 다 내 편 만들었어요. 미국의 여론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력입니다. 나라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테말라 이란은 왜 무너졌느냐? 실력이 없으니까. 미국의 공작을 막아낼 실력이 없었죠. 이승만은 미국 공작을 막아낼 실력이 있었죠. 그럼 실력 한 가지만 갖고 설명이 되느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6.25 전쟁 때 한미동맹이 맺기 3년 전이죠.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요, 이 부산까지 피난 와서 매일 전쟁 일기를 썼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 거기서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판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매일 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기록, 대통령의 기도는 매일 밤 내 귓전에 울렸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을, 6.25 전쟁 때 나중에 우리가 미군한테 총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총도 없이 싸웠어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총도 없이 싸운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력 40배 북한, 대한민국의 100배 큰 중국, 250배 큰 소련을 다 물리쳐서 나라를 막은 다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을 굴복시켜서 동맹을 맺어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건 사람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총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낸 겁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나라가 망해요. 이때는 낙동강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어떻게 응답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직접적인 증거.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으니까, 물론 그것도 증거지만요. 7월 17일 날 이승만이 기도했다고 프란체스카가 일기에 남겼거든요. 요 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했죠. 근데 7월 17일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고 이승만이 기도하고 있을 때 5일이 지난 7월 22일 날 이승만의 40년 친구였던 메가더, 그 메가더는 이승만 만난 이후로 근 40여 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위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메가더가요, 7월 22일에 모든 미군들이 반대하는 이상한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 미국 기병 정예연대와 미 해병대를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하자. 이승만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7월 17일이고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최초의 계획안이 작성된 게 7월 22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서 전세가 역전이 되죠. 저는 인천 상륙작전은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할 때 부산의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피 나온 사람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회 가갖고 막 설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 무렵이에요. 그때 기적이 아니고는 대한민국이 구해지지 않는데 성공 확률 5,000분의 1. 5,000분의 1이 성공 확률인데 그게 성공한다는 건 기적이죠. 그 계획의 초안, 인천 상륙작전, 모든 미군 장군이 다 반대합니다.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 회의 기록을 보면요. 메가더는 2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해요.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걸 2시간 얘기해서 메가더의 고집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이 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프란체스카 여사의 기록입니다. 이승만이 맨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오.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참 미국 대통령보다도 미국 여론에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승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의 기도를 기록하고 요 뒤에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의 기도는 차라리 통곡이었다. 이승만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통받는 우리 한민족을 살아날 수 있도록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나라 붕괴하고 이 나라 붕괴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천사 같은 일을 하게 된 결국은 1953년과 1954년에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아주 제국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미국 국가도 아닙니다. 그 미국의 과일 회사 하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 65.4%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한 미국인데 첫째는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기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승만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갑자기 천사로 돌변해갔고요.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까지도 아주 한국의 가장 좋은 친구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경제를 미국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요인이 있죠. 미국 선교사들의 영웅적인 희생, 한국교회의 열렬한 기독교적인 부흥과 헌신, 세 번째는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 이것 때문에 미국이 군대를 보내줬고 그 군대가 지금까지도 6.25 전쟁하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가는 거였는데 가지 않고 남아서 지금까지 지켜주고 한국의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이승만의 실력과 신앙.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어가려면 두 가지를 가진 사람. 실력을 가진 사람.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가진 사람. 실력과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과 신앙을 가진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